서울의 12월 초는 그 어느 해보다 추웠습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암동 아파트 단지를 스쳐 지나가며 고층 건물들의 틈새마다 스며들었습니다. 15층 아파트에서는 노란 불빛이 창문을 통해 비쳐나와 소파에 홀로 앉아있는 한 남자의 그림자를 반사했습니다. 박준호는 방송국 MNS에서 야간 촬영을 막 끝냈습니다. 그는 시사 프로그램의 조연출로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며 자주 늦은 밤까지 일해야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은 이미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했으며 피곤한 눈은 현관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열쇠 소리가 덜컹거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6살 난 남자아이가 바람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아빠. 유민이 반짝이는 눈으로 외쳤습니다. 준호는 몸을 숙여 아들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목을 꽉 껴안았고 익숙한 어린이 샴푸 향기가 이 차가운 방에서 그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민아,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오늘 학교는 어땠어? 준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그림 그리기 배웠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둘러보자 그 미소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침실은 여전히 어두웠고 부엌은 차가웠으며 음식 냄새도 없고 설거지 물 흐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내 한지우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준호가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미용실에서 야근한대요. 외할머니랑 저녁 먹으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고 미리 준비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들을 위해 밥을 데운 후 옆에 앉아 유민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기에 없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오늘 미용실에서 야근할게요 라는 말이 지우의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미용실에서 일하는 그녀의 직업은 항상 바빴고 VIP 고객들은 종종 저녁이나 주말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향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사지 않았던 비싼 향수였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손목과 귀 뒤에 뿌린 후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거울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바쁜 날에도 몸에 딱 맞는 원피스와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었습니다. 예전에는 출근할 때 보통 청바지와 반단한 스웨터를 입었는데 이제는 그녀의 옷장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것 같았습니다. 가끔 그녀는 가벼운 와인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물으면 그녀는 웃으며 손님이 한 잔만 권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었고 그들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계속 쌓여가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가 깊이 잠든 후 준호는 그녀의 코트를 세탁하려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티켓 한 장이 주머니에서 떨어져 나와 부드럽게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집어들었습니다. 리버스카이 호텔 와인 테이스팅 프라이빗 이벤트. 준호는 멈춰서서 티켓에 인쇄된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리버스카이 호텔은 서울의 유명한 5성급 호텔로 상류층을 위한 고급 행사를 자주 개최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미용실이 거기서 와인 테이스팅 행사를 열까요? 그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VIP 손님이 초대했을 수도 있어.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거야? 하지만 불안감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가슴속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는 티켓을 다시 코트 주머니에 넣고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 옆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들 사이의 거리가 이 침대 위에 몇십 센티미터만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리였고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7년 전 방송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지우는 미용 전문학교를 막 졸업한 열정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서울에서 일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밝은 미소에 그녀의 눈에 담긴 낙관주의와 결단력에 끌렸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으며 유민을 낳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파트는 작았고 수입도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가졌고 아이를 가졌으며 미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준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약 6개월 전, 지우는 반남의 고급 미용실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경력을 발전시키고 가족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자신만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녀는 점점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점점 피상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가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유민이 잠든 후 그는 소파에 혼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자신이 일에 너무 바빠서 아내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던 걸까요? 혹시 자신이 충분히 로맨틱하지 못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들 사이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진 걸까요? 답이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여러 밤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신중하게 화장을 하고 데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준호는 침실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더 아름다워졌지만 동시에 더 낯설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일찍 가네요. 준호가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시에 VIP 손님 예약이 있어서. 당신이 유민이 학교 데려다줘요. 알았어요. 지우는 몸을 숙여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고 준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면 같았고 내면에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멈춰서서 현관문이 흐린 유리를 통해 아내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믿으려 애쓰고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준호는 오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는 형사로 일하는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시간 있으면 파출소로 좀 와봐. 할 얘기가 있어? 준호는 유민의 장모님 댁에 맡기고 서둘러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휴게실 문을 닫고 준호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지난주 리버스카이 호텔 라운지에서 다툼이 있었어. 신고는 안 들어왔지만 호텔 측에서 협조 요청을 했지? 직원 말로는 여자가 지우 씨랑 많이 닮았다더라.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강도혁이었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준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강도혁. 유명한 와인 프로그램 진행자. SNS에서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 세련되고 부유한 남자. 확실해? 준호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CCTV 영상을 봤어. 얼굴은 잘 안 나왔지만 내가 직접 확인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민수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흐릿한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이 라운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옆모습, 그 특유의 머리 스타일, 그날 지우가 입고 나갔던 회색 코트. 준호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그날 밤, 준호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유민과 놀아주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우는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고 오늘 정말 힘들었어 라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준호는 그녀에게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요즘 미용실 일이 많이 바쁘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IP 손님들이 연말이라 예약이 몰려서. 혹시 와인 테이스팅 같은 행사도 가끔 있어? 준호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찻잔을 들다 말고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끔 있지? 큰 손님들이 초대하면 가야 하니까? 왜 그래?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힘들면 일 좀 줄이는 게 어때? 괜찮아. 이것도 일이니까. 지우는 차를 다 마시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리자 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립스틱, 지갑, 그리고 명함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도혁 와인 아카데미 대표 강도혁. 뒷면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같은 장소에서. 준호는 명함을 사진으로 찍고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지우가 나왔습니다. 당신도 씻어. 늦었잖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냉정해져야 해, 유민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출근한 후 준호는 그녀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유민의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리자 이메일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는 평범한 메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하나의 발신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주하이육 와인 어캐더미. 준호는 첫 번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지우씨, 오늘 테이스팅 정말 즐거웠습니다. 당신은 와인을 감상하는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다음에는 더 특별한 와인을 준비하겠습니다. 도혁 두 번째 이메일. 지우씨를 보니 좋은 것들은 제대로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세 번째. 오늘 밤 테이스팅, 당신을 위해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준호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자 더 많은 이메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를 보니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한 업무 메일이었지만 점차 사적이고 친밀해졌습니다. 준호는 카카오톡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에 연동된 카카오톡을 열자 강도혁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는 순간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 당신 어깨가 자꾸 생각나네요. 금요일 밤 지난번처럼 같은 방으로 예약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편하네요. 그리고 지우의 답장들. 저도요. 오늘 하루 종일 생각났어요. 금요일 기다릴게요. 준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거실 바닥이 발이 돼서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모든 대화, 모든 이메일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상황이 어때? 증거는 확보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직접 확인하고 싶어. 금요일에. 준호야, 조심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내가 불리해질 수 있어. 특히 유민이 양육권 문제에서. 알아.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거야.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준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배신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민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이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야 했고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아버지인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준호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계획, 촬영 장비, 동선, 시간.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분노가 아닌 냉정함으로 이 상황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돌아왔을 때 준호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저녁 먹었어? 응, 이용실에서 먹었어. 지우는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건강 챙겨. 고마워. 당신도 힘들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준호는 알 수 없었고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었고 그 진실은 금요일에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이었고 그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하지만 무너진 것들 위에서도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은 유민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방송국 동료들에게는 개인 일정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집에 들러 유민을 장모님 댁에 맡기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늦을 것 같아서요. 유민이 좀 봐주시겠어요? 장모님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걱정 마. 우리 유민이랑 재미있게 놀 거야. 준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곧 올게. 착하게 있어? 유민은 밝게 웃으며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오후 6시, 준호는 자신의 차에 앉아 아파트 주차장을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5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에 밝은 데이지 코트를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준호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그녀가 탄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예상대로 택시는 강남 방향으로 향했고 30분 후 리버스카이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지우가 택시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준호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가벼웠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10분 후 준호도 차에서 내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수가 알려준 대로 CCTV 사각지대를 따라 걸었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은색 SUV가 보였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하자 강도혁의 차가 맞았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차량 내부를 살폈습니다. 뒷좌석에는 와인병 2개, 크리스탈 글라스 세트, 고급 초콜릿 밥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밀한 만남을 위한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뒷좌석의 물건들.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카페트이 깔려 있어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알려준 라운지는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프라이버트 이벤트라는 안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라운지 안은 은은한 조명에 쌓여 있었습니다. 창가 쪽 소파에 2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와 강도혁.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과 치즈 플레이트가 놓여 있었고 그들은 가까이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도혁이 무언가 말하자 지우가 고개를 젖히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문밖까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그 웃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데이트했을 때, 유민이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그녀가 행복할 때 짓던 바로 그 웃음이었습니다. 강도혁이 손을 뻗어 지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이 돌처럼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장에서 소란 피우면 내가 불리해져. 폭력이나 협박으로 보일 수 있어? 양육권 재판에서 치명적이야. 준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사람의 모습, 친밀한 자세, 테이블 위에 와인. 모든 것이 프레임 안에 담겼습니다. 5분 후, 준호는 라운지를 떠나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쪽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커피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8시, 9시, 10시. 준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11시가 넘자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저희 곧 문 닫는데요. 알겠습니다. 준호는 카페를 나와 로비 구석 의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와 강도혁이 함께 나왔습니다. 지우의 머리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포트는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강도혁의 손은 그녀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었고 지우는 그에게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만족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호텔 밖 주차장에서 강도혁이 발레 파킹으로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지우를 위해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고 지우는 그에게 미소를 보내며 차에 탔습니다. 준호는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 없이 조용히 한 장씩. 두 사람이 탄 차량이 호텔을 떠나는 순간까지 준호는 자신의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과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인물.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준호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서울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그는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 분노, 배신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준호는 침실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호텔 사진, 동영상. 날짜별로, 시간별로 체계적으로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월요일에 변호사 만날 거야? 새벽 5시,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열쇠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듯 멈췄습니다. 당신, 왜 안 자고 있어?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기다렸어. 뭘? 당신을.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 손님 때문에 늦었어. 미안해. 리버스카이 호텔. 그 말에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닫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그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지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침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은 고요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결심.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유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준호는 밤남의 한 법률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민수가 추천한 가족법 전문 변호사 김재훈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습니다. 준비하신 자료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준호는 USB를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는 모니터 앞에 앉아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메일, 메시지, 사진, 동영상.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습니다. 증거로서 충분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이번 사유와 위자료 청구, 그리고 양육권 결정에는 결정적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상대방이 합의하면 3개월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다투면 6개월에서 1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김 변호사는 잠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모두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지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준비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메시지 기록, 이혼동의서. 지우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증거야. 법원에 제출할. 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 이제 결정만 하면 돼. 합의 이혼할 거야? 아니면 재판 갈 거야? 지우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외로웠어. 당신은 항상 일만 했고 나는 그건 변명이야.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외로움은 이유가 될 수 없어. 우리에겐 유민이가 있었어. 가족이 있었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민이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내가 원하면 면접도 접권은 보장할게. 하지만 주 양육자는 나야. 유민이를.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안 돼. 엄마가 있었어도 넌 없었잖아. 준호의 말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유민이 저녁은 내가 챙겼고 재웠고 학교 보냈어. 넌 호텔에 있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만졌습니다. 강도혁. 그 사람도 알아? 곧 알게 될 거야. 무슨 뜻이야? 내 문제는 우리 가족 안에서 끝나지만 그 사람 문제는 달라. 고민이잖아. SNS에 수십만 팔로워가 있고 스폰서들이 있고 방송이 있지?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본 여성과의 불륜. 어떻게 될 것 같아? 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설마 당신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지만 이번 재판은 공개될 수 있어? 기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특히 3대가 유명인이란.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나는 상관없지만 그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 책임도 함께 져야지. 다음 날 지우는 이혼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날 정말 사랑했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했어.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나 봐. 미안해. 나도.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주 후 강도혁의 인스타그램이 폭발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유명 와인 강사 K씨, 기본 여성과 호텔 미래. 구체적인 날짜와 담소는 없었지만 정황은 상세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를 넘었습니다. K가 누구야? 강도혁 아냐? 설마 그 사람이. SNS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강도혁의 팔로워들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와인 클래스 수강생들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스폰서 브랜드들이 계약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2주일 만에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30만에서 15만으로 줄었습니다. 광고 제안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가 진행하던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도 중단되었습니다. 이미지 손상지라는 것이 공식 이유였습니다. 강도혁은 해명문을 올렸습니다. 최근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댓글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근거 없으면 고소하지 그래? 해명이 아니라 시인이네. 여자분 남편한테 사과는 했어? 그의 와인 아카데미 홈페이지는 폐쇄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들이 그와의 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가 공들여 쌓아올린 10년의 경력이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것을 뉴스와 SNS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자업자득이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 3주 후, 지우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민이 잘 부탁해. 한 달에 한 번 보러 가도 될까? 괜찮아. 준호가 답장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날, 준호는 유민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엄마는 일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살게 됐어. 하지만 가끔 보러 올 거야. 엄마가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럼 영상통화하자. 엄마도 유민이 보고 싶을 거야. 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렸지만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빠가 있어? 항상.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준호에게, 면접부서권은 지우에게 주어졌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아이가 중요하니까? 준호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날, 준호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강변에는 아직 찬바람이 불었지만 공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유민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웃는 얼굴, 끼어노는 모습, 잠든 얼굴.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침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옷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화장품, 액세서리, 신발. 모든 것을 정리하며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박스들을 창고에 넣고 문을 닫을 때 그는 마음도 함께 닫을 수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준호는 유민의 방으로 들어가 잠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평화로운 얼굴. 그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잘 자, 아들. 우리 함께 잘 살자. 그리고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희미한 빛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충분히 밝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에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에 봄이 왔습니다. 여의도 공원에 벚꽃이 만개했고 한강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준호는 유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 꽃이 진짜 예뻐. 유민이 손가락으로 벚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옅은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말 예쁘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요즘 준호는 자주 웃었습니다. 유민과 아침을 먹을 때, 함께 만화를 볼 때, 잠자리에 들기 전 책을 읽어줄 때, 작은 일상들이 행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바꾼 일상 속에서, 부부 관계의 불안 속에서 그는 이런 작은 순간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유민과 단둘이 사는 삶은 단순했지만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들을 깨우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 저녁을 만들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재우는 것. 이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준호는 치유를 발견했습니다. 방송국 동료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준호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후배 PD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전에는 항상 뭔가 무거운 걸 짊어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요즘 좀 가벼워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의심과 불안에서 벗어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나니 자유가 왔습니다. 주말 오후, 준호는 유민과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를 따라 천천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유민은 보조바퀴가 달린 작은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앞서갔습니다. 아빠, 빨리 와. 천천히. 넘어지면 안 돼. 준호가 뒤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유민은 웃으며 돌아봤고 그 순간 자전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다가가 자전거를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유미는 겁먹지 않고 다시 페달을 밟았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우리 둘 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준호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김재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준호 씨, 모든 법적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될 예정이고 면접 교섭은 합의된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준호는 이메일을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창을 닫았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지우에게서도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주로 유민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유민이 잘 지내? 응, 예, 잘 지내. 이번 주말에 보러 가도 될까? 물론. 유민이도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들의 대화는 짧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고 그저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감정은 사라졌지만 책임은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우가 카페에서 유민을 만났습니다. 준호는 아이를 데려다주고 떨어진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창 너머로 지우와 유민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말랐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민 앞에서는 밝게 웃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아닌 그저 먼 곳에서 지켜보는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1시간 후 유민이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랑 재미있었어? 응. 엄마가 선물 줬어. 유민은 작은 로봇 장난감을 들어 보였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에 타기 전 그는 카페를 돌아봤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지우도 똑같이 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사이자 작별이었습니다. 강도혁에 대한 소식도 가끔 들렸습니다. 그는 서울을 떠나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와인 바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SNS 계정은 삭제되었고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삶은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만족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복수는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었고 그 진실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준호는 처음부터 누군가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과 아들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준호는 유민을 재우고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흐르는 차량들, 살아 움직이는 도시. 그는 커피잔을 들고 난간을 기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의심, 배신, 고통, 결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동시에 느렸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 결혼, 믿었던 미래. 하지만 많은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진실, 용기, 그리고 아들과의 더 깊은 유대. 준호는 자신이 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의 그였다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그것은 유민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유민에게. 언젠가 내가 이 글을 읽을 나이가 되면 아빠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사랑은 때로 충분하지 않아. 신뢰가 없으면 사랑도 무너져.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어. 아빠와 너, 우리 둘이서. 아빠는 내게 완벽한 가정을 주지 못했어. 하지만 진실되고 따뜻한 집은 줄 수 있어.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믿어. 사랑한다. 아들아.
준호는 메모를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경을 달아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준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상처받았지만 살아남았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유민과 함께.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유민을 깨웠습니다. 유민아, 일어나. 오늘 날씨 좋대. 유민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공원 가자. 벚꽃 아직 남아있을 거야? 좋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민이 준호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행복해? 준호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아주 많이. 나도. 그들은 함께 걸었습니다. 벚꽃에 흩날리는 길을, 봄바람이 부는 공원을, 햇살이 따뜻한 세상을. 과거는 뒤에 남겨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먼 곳 어딘가에서 지우도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후회하며 아파하며 그러나 계속 살아가며. 반도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너진 삶 위에서 다시 시작하려 애쓰며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랐습니다. 그것이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준호는 유민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잎이 하늘을 날아 천천히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손을 뻗어 떨어지는 꽃잎을 잡았습니다. 작고 연약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꽃잎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꽃잎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아가는 것, 자유롭게 흩날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빠. 유민이 달려왔습니다. 같이 놀자. 준호는 일어서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그들은 함께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봄이 오는 길을, 새로운 삶으로 가는 길을. 그리고 그 길은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고 따뜻했고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정말로.